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가족을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일적으로 만나게 된 다른 사무실의 변호사분에게 듣기로는 본인 사무실에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거의 7, 80% 이상이 부모, 자식, 형제, 부부 할 것 없이 친족을 고소하기 위해 일을 가면서 찾아온다고 하네요.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모습으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불행하다라는 유명한 책 구절처럼 저도 제각기 불행한 모습을 한 가정의 일부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집은 나름대로 제각기 불행한 모습의 가정이 되지 않기 위해 서로 지키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바로 취미생활 한 가지는 꼭 함께하기였는데요. 딸과 아들이 사회인이 된 후 저마다 일로 바빠 가족들끼리 명절 아니면 얼굴 볼 시간이 안 나는데 취미라도 함께해서 얼굴 보고 살아야 하지 않냐며 정한 어머니의 아이디어였죠. 안 그래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3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더 뿔뿔이 흩어질 수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취미가 바로 봉사활동이었어요. 그렇게 6년간 어머니와 남동생과 저는 수십 곳의 보육원, 유기견 센터, 장애인 복지시설과 양로원을 돌며 봉사도 하고 가족들 간의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남동생이 지방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저와 어머니만 남게 됐죠. 3명 중에서 고작 1명 준 건데 남동생이 빠져서 뭔가 허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 자리를 메꿔야겠다 생각하셨나 봅니다. 새롭게 간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어머니는 미래의 사윗감을 만나셨어요. 그 시설은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이었는데 거기 소속된 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었죠. 시설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평판도 좋고 실제로 몇 분만 대화를 해봐도 이 사람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느낌이 좋은 사람이어서 저희 어머니가 사윗감으로 점 찍으신 게 무리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 시설로 봉사활동을 나갈 때마다 그 선생님이 보이면 저희 어머니는 옆구리를 쿡 찌르시며 예, 저기 내 사위 걸어간다 라고 하시거나 올해 31란다. 너랑 딱 3살 차이네. 괜찮지? 라고 제 등을 떠미셨네요. 그런데도 딸이 미적지근하게 굴자 답답하셨는지 청소 후 휴식 시간에 저와 커피 3잔을 들고 그 선생님 곁으로 찾아가셨어요. 임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대접해 드렸어야 하는데 이거 애들이 만든 쿠키인데 괜찮으시면 같이 드세요. 어머니는 눈앞에서 쿠키까지 대접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꿈꾸던 사위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고향은 어디냐? 여기서 언제부터 일했고 일은 할 만하냐고. 참 훌륭한 일 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끝내 가장 궁금해하시던 질문을 떠보듯 던지셨죠. 임 선생님, 애인은 있어요? 아니면 벌써 장가 가셨으려나? 저 사실 한 번 갔다 왔습니다. 3년 전 사별했거든요. 그때 절 포함한 3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간 정적이란 어머니는 그대로 굳으셨고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던 저는 예상도 못했던 전개에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죠. 솔직하게 말한 선생님도 뭔가 씁쓸하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사는 거 돌아가신 아내분이 아시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도 일 시작한 것도 아내 보내고 나서 진짜 폐인처럼 지내다가 우연히 봉사활동 단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일 하다 보니 오히려 제가 더 위로를 받게 돼서 회사 그만두고 복지사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여전히 선생님을 보시면 먼저 인사하시고 친근하게 대화를 하셨지만
더 이상 사윗감으로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게 바로 청개구리 심보인가요? 그날 나눈 솔직한 대화에서 저는 그 선생님에게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내의 빈자리를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달랬다니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제가 복지사 선생님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을 때 저희 어머니의 표정이 상상이 가시나요? 어머니는 강력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한때 적극적으로 사윗감으로 생각하던 남자와 딸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기뻐하시기는커녕 제정신이냐고 저를 몰아세우셨죠. 근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건 아닙니다. 사별이긴 하지만 결혼 이력이 있는 남자에게 소중한 딸을 선뜻 보내기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미 결혼 이력은 아무런 소용없을 만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됐고 그 사람과 결혼까지 꿈꾸게 됐어요. 제가 단호한 만큼 어머니도 단호하게 이 만남 자체를 반대하셨는데 그 사람도 저도 어머니 마음을 돌리기 위해 거의 1년 동안 무던히 노력했어요. 그 사람은 어머니께 찾아가서 무릎도 꿇었고 손수 4페이지가 넘는 편지를 써 어머니께 전했어요. 거긴 절대 은영이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평생 제게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를 준 은영이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렇게 1년간 저희 어머니께서 문전박대하고 무시해도 한치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머니도 끝내 마음을 여셨고 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이미 좋아진 마음을 어쩌겠니? 그래, 어디 한번 살아봐라. 그 대신 꼭 잘 살겠다는 약속 지켜. 알았어? 라고 하시며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죠. 어머니에게 결혼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을 반대하셨다는 걸 시댁 식구들도 익히 알고 있었고 또 사별한 둘째 아들의 재혼을 바란 만큼 허락이 떨어지길 기다리셨나 봐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그 사부인께서는 정말 결혼 허락하셨나요?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 아주 큰 결심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어머니께서 이제는 정말 마음 돌리셨어요. 그래요, 그래. 참 감사할 일이야. 우리 현재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니 감사할 일이지. 시아버지께서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을 크게 반대하실 때부터 걱정을 하셨어요. 남편에게 사부인께 뭐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직접 가서 설득을 할까? 라고 하시며 진짜 저희 집으로 와서 어머니께 무릎 꿇고 우리 아들을 믿어달라는 부탁을 하실 생각도 하셨거든요. 뭐 하나 틀어져서 아들의 재혼에 문제가 생길까봐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성격이 워낙 무뚝뚝하셔서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제게 혹시라도 허락 구하면서 부모 자식 관계 틀어진 거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걱정을 해주셨고요. 사실 아무리 아들을 두 번째 장가를 보낸다 해도 이렇게 시부모님께서 저 자세로 나오셨던 게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는 건설기계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셨거든요. 청춘을 바쳐 일군 회사를 20여 년간 운영해 오시며 재산을 축적한 시부모님께서는 생각만 있으셨다면 이렇게 노심초사하시지 않고 아들의 재혼 정도는 여기저기서 선자를 알아봐서 보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과 함께 저희 집의 허락을 매일 밤마다 기도하며 기다리셨던 건 남편이 이전 아내와 사별한 후 들어오는 선자리는 족족 거절한 아들이 어렵게 다시 찾은 인연이었기에 가능했지 않을까 싶네요. 훗날 시아버지께서는 아마 제가 남편에게 무슨 마법을 건 건 아닐까 하는 얘기를 웃으면서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 없이 사업을 성공한 시아버지와 그런 시아버지 곁을 지킨 시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 아래서 일하는 시숙님과 또 옷가게 사장인 집안의 막내 시누이가 있는 시댁의 유일한 걱정거리였던 남편의 재혼 문제가 해결되자
시댁에는 이제 별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구성원이 되니까 가족이 아니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가락지를 끼우는 손가락은 있다고.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에게도 가락지 끼우는 손가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가락지 끼우는 손가락은 시숙님과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워낙 막내이기도 하고 좀 집안의 철부지인 느낌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시누이는 종종 돈 새어나가는 구멍이라고 부르셨어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이미 20대 초반부터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시부모님께 가져간 돈만 억은 될 거라고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나마 옷장사로 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지만 적어도 조그만 적자 생기면 바로 아버지한테 와서 손 벌린다고 혀를 끌끌 차기도 했고요. 그리고 돈 문제뿐만 아니라 시누이는 시아버지 마음고생을 참 심하게 시켰는데 바로 20대 중반에 만나 결혼한 사위 때문이었어요. 시누이의 남편, 그러니까 서방님은 한량 그 자체인 인간이었는데 시누이가 옷가게를 차리자마자 바로 셔터맨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백수로 지내며 종종 시누이 옷가게에 와서 잡일만 도와주는 거였죠. 시아버지는 그런 서방님을 탐탁지 않아 했고 차라리 뭐라도 배우라고 도와주겠다고 몇 번 말해도 듣지 않아서 한심해 하셨죠. 서방의 문제 때문에 시누이와 시아버지 사이에 감정의 골은 깊어졌는데 그 사이에서 시누이를 두둔하고 시누이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시아버지를 설득했던 건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만일 시어머니가 끼울 반지가 주먹만한 다이아 반지와 그냥 그런 금반지였다면 다이아를 끼운 손가락은 단연코 시숙님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장남인 시숙님을 끔찍히 생각한다는 건 결혼 전부터 알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저희 신혼집을 구해주셨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을 꼭 시숙님이 사는 동네 근처로 구하길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랬습니다. 현재 너는 혼자 사는 형이 불쌍하지도 않니? 내가 현재 너라면 먼저 독수공방하는 형 근처에서 살겠다고 했겠다. 가까이 살면 네 형이랑 식사도 자주 해서 현식이 쟤 혼자 살아서 배고를 일도 없고 그럼 아들 기러기 아빠로 혼자 사는 거 보는 나도 걱정 덜 텐데. 그리고 요즘이 어떤 세상이니? 혼자 살다가 무슨 일이 날 줄 어떻게 알아? 시아버지 일을 물려받기 위해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시숙님은 그때 6년차 기러기 아빠였거든요. 형님과 조카들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죠. 물론 부모 입장에서 가족들 모두 해외에 보내고 혼자 사는 자식이 안쓰러울 수 있었겠지만 좀 의아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걱정하기에는 시숙님은 굉장히 건장하셨거든요. 키 190이 넘는 거구에 몸무게 100kg의 남자가 혼자 산다는 게 혹시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닌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숙님은 종종 그 특유의 투박하고 큰 목소리로 마누라 애들한테 보내놓고 혼자 지내는 게 천국이다 라고 기러기 아빠의 삶에 대해 자랑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그런 시숙님은 시어머니 눈에는 약하디 약해 보였나 봅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제게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여자 손길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못 가는 날에는 네가 네 시숙님 집에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국도 끓여주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시숙님은 국이 없으면 아예 밥을 안 먹는다고. 다행히 그 얘기를 듣던 시아버지께서 곧 마흔인 놈이 혼자 살면서 국도 못 끓여 먹는 게 뭐 자랑할 일이라고 새아기한테 그런 거 시켜? 청소도 당신이나 아줌마 불러서 하는데 거기 새아기까지 끌어들이지 마라. 당신 아들을 왜 며느리한테 맡기나? 라고 해주셨어요. 시숙님은 시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는 만큼 가깝고 공통점이 많았지만 그만큼 갈등도 잦았어요. 이건 제가 막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 회사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숙님이 중요한 거래처와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다고 말이죠. 시아버지는 뒤집어지셨는데 중요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제가 가족이 되기 이전에도 회사에서 종종 사원들 사이에서 시숙님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시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서 그때 시아버지가 너 술 안 끊으면 내가 널 회사에서 끊어버릴 거다 라고 크게 노하셨고 시숙님은 일하면서 어떻게 아예 술을 안 할 수 있냐고 아예 끊지는 못하지만 이런 일은 다신 없을 거라고 싹싹 빌어서 넘어갔었는데 몇 년 만에 또 이런 일이 터진 거였죠. 그때는 정말 시아버지께서 그만두라고 이따위 정신머리로 무슨 내 회사를 잇겠냐고 정말 시숙님을 내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시숙님과 함께 시아버지께 두 손이 발이 되게 빌었고 당신 아래에서 10년이 넘게 일한 애를 어떻게 이렇게 내치냐고 그러고도 당신이 아버지냐고 하시며 싸움도 많이 하셨어요. 그때부터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께서 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시숙님의 꼭두각시 같았거든요. 저는 제 앞에서 시숙님이 시어머니께 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달라. 이런 거 엄마가 안 해주면 누가 하냐. 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고요. 이게 다행인지 아니면 끔찍한 실수인지 미팅 자리에 술 취해서 참석했던 일도 시아버지께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때부터 시아버지께서는 시숙님을 믿지 못하셨나 봅니다. 제가 결혼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시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남편이 그때 하고 있던 사회복지사 일을 그만두고 본인 회사로 들어와 일을 하게 설득해 줄 수 있냐고요. 그때는 그냥 한번 꺼내본 말처럼 제게 아니다, 세아가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시고 넘어가셨지만 이미 시아버지는 회사를 물려줄 자식을 시숙님이 아니라 남편으로 생각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시아버지가 가락지를 끼는 반지는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시아버지는 둘째로 장남인 형과 막내인 동생에게 치여서 늘 조용하고 점잖던 남편을 애틋해 하셨는데요. 남편은 아마 아버지가 둘째라서 둘째인 나한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다 라고 했어요. 근데 오로지 남편이 둘째라는 이유만으로 애틋해 하시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시아버지는 자식들 중에 가장 자신을 닮은 남편을 자랑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께 현재가 제 자식들 중에 단연 재속 한번 안 썩인 착한 아들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애틋한 둘째 아들의 배우자인 만큼 시아버지께서는 제게도 둘도 없을 정도로 좋은 시아버지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에 다녀와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시아버지께서 아무 언질도 없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내 아들 현재와 사랑스러운 며느리 은영이의 무사 귀국을 축하합니다. 라는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입국 출구에서 들고 계셨고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도 하고 보고 웃는데도 시아버지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출구로 나오는 저희를 보고 활짝 웃으셨어요. 지금도 그때 시아버지의 표정이 잊혀지질 않아요. 또 시아버지께서는 며느리를 한 번이라도 더 자랑하고 싶으셔서 주변에 저를 변호사라고 소개하셨는데요. 나중에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테니까 제게 생각만 있다면 사법시험 준비를 해보라고 권유까지 하셨어요.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는 그냥 사무장으로 남을 제목이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이렇게 시댁에는 보이진 않지만 명확하게 갈리는 편이 있었는데 어쨌든 시어머니는 시숙님을 시아버지는 남편을 총애했기에 그나마 아슬아슬한 균형이 잡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균형이 시아버지께서 회사 일에 점점 손을 떼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8년이 지났을 때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는 2명의 자식이 생겼고 시누이는 옷가게 지점을 2개로 늘렸죠. 또 시아버지께서는 슬슬 은퇴 준비를 하셨고 아주버님은 회사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말만 곧 은퇴라고 하실 뿐 나이 70이 넘어가셔도 회사에 꾸준히 출근을 하셨어요. 권한은 아들에게 넘기지만 그래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회사이고 회사 돌아가는 건 현장에 있어야 알 수 있으시다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시아버지께서
끝까지 시숙님에게 회사를 넘기는 걸 주저하셨기에 은퇴도 점점 늦춰진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가 저희 둘째 딸이 6살이 되던 해 시아버지께서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전에 다리가 자주 저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빨리 지쳐서 혹시나 풍이 오는 건 아닌가 걱정하셨는데 생각도 못했던 최악의 결과를 마주하신 거죠. 그 후로 시아버지는 끝까지 놓지 못하던 경영권을 서서히 놓으시며 치료에 집중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니, 하셨었어요. 어쩔 수 없이 경영권을 넘긴 시숙님이 대형 사고를 연속으로 터뜨리기 전까지 말이죠. 시아버지께서 회사에 발을 끊으시고 8개월도 지나지 않았을 때 누군가 시아버지를 애탄 마음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날은 제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던 날이었어요. 밖에서 저녁을 드시고 가실 거냐고 물으니 시아버지께서 밖에서 먹지 말고 저희 집에 가서 먹자고 하시더군요. 손주들 본 지도 오래되셨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마침 퇴근한 남편과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지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어쩐 일이야? 나를? 갑자기 왜? 나 이제 병원 갔다가 둘째네 와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내일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라. 누군가와 다소 심각하게 시아버지와 통화를 한 상대방은 바로 시아버지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한 실장님이었어요. 10년이 넘도록 시아버지 곁에서 오른팔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급하게 연락을 하셔서 당장 형님을 만나야 한다고 전화를 하신 거였죠.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급한 일인 것 같은데 집으로 불러도 되겠냐고 물으셨고 저희는 흔쾌히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30분 정도 뒤에 저희 집에 도착한 실장님의 얼굴은 모르는 사람이 딱 봐도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오셨는데 앉자마자 커피나 물 한 잔도 드시지 않고 시아버지께 호소에 가까운 말을 하셨어요. 진짜 형님, 제가 대표님, 아니 이면식 그 녀석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이러다 짧으면 내년 안에 우리 회사 말아먹게 생겼어요. 영문도 모를 소리를 한 실장님은 이내 시아버지께서 거의 경영권에서 손을 대신 후에 시숙님이 마치 폭주하듯 회사 돈을 썼다고 해요. 법인카드로 하루에 룸사롱에서만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끌고 법인 차량으로 외제 스포츠카를 구입했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억이 넘는 돈이 장부에 구멍이 나 있어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회사 근처에 편하게 쉴 수 있게 오피스텔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남편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단 한 번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환장할 노릇은 이게 회사 내에서 대표가 내연녀에게 집을 구해준 거라는 소문이 돌아 회사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됐다고 실장님은 현식이 이거 큰일 낼 놈이라며 그동안 시아버지 몰래 속이 터졌던 사건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장님은 그래도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시숙님과 대화도 하고 총무팀과 함께 경영자금이 마이너스라고 더 이상 낭비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시숙님이 들어먹질 않는다고요. 오히려 만약 아버지가 이랬으면 뭐라 말이라도 보탤 수 있냐며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서 무시를 한다고 성을 냈다네요. 실장님은 네 아버지라면 애초에 이런 일 일으키지도 않는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 위에 경읽기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뿐이었다고요. 그래도 편찮으신 시아버지를 찾아오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장님은 이번에 시숙님이 회사에서 가장 큰 거래처인 납품업체와 문제가 생겼는데 계약을 안 하면 그만이라며 무대뽀로 나왔다고 하네요. 형님, 제가 형님을 모신 만큼 현식이 그놈도 오래 보고 살았는데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러다 현식이가 형님이 일군 일 다 말아먹겠다니까요. 이번에 사업 자금을 나눠서 따로 투자회사를 세운다는 말까지 하고 여기서 현식이 안 멈추면 정말 큰일 나겠어요. 조용히 실장님의 호소를 듣던 시아버지께서는 안 넘어가신 게 기적일 만큼 크게 분노를 하셨어요.
한참을 그놈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내가 물려준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드냐고 역정을 내시다가 나중에는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하셨네요. 시아버지는 곧바로 시숙님을 만나야겠다며 일어나셨는데 그런 상태로 시아버지만 보낼 수 없어서 남편이 시숙님에게 연락을 하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그 몇 시간 만에 5년은 늙어 보이는 모습으로 집에 왔더라고요. 남편의 말로는 시아버지께서 시숙님에게 너 이러려고 나한테 일찍 은퇴하라고 했었냐? 네 마음대로 회사 개판으로 만들고 회사 경영자금 네 주머니 마냥 쓰려고? 라고 고함을 지르셨는데 시숙님은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다고 하네요. 아버지, 그냥 손 떼려면 깨끗이 손 떼세요. 왜 이제 와서 다시 주인 행세 하시려는 건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저 못 믿고 뭐만 하면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버지 회사 안 말아먹길 바란다면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어차피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 완전히 손 떼고 본인 몸 걱정이나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10년을 넘게 내 밑에서 있어도 어찌 이리 한심한 말만 하는지. 안 되겠다. 내가 당장 요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 믿고 회사 못 맡겨. 너 손 떼. 내가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아니 회사 무덤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경영은 직접 할 테니까 너는 해고야 이 자식아. 시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시숙님의 대표 권한을 박탈하셨어요. 당연히 시숙님은 제정신이냐, 벌써 노망이 온 거냐 막말을 하며 반발했지만 시아버지께서 아예 은퇴를 하셔서 회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건 아니었기에 시숙님의 반발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시숙님이 정말 일을 개판으로 했던 건지 시아버지께서 회사로 다시 복귀를 하자마자 누구 하나 시숙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네요. 실장님이 남편에게 따로 했던 말을 들어보니 오히려 시숙님이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다고 해요. 근데 회사 일은 조금이나마 정상화됐을지 모르지만 시아버지께서 점점 말라가고 기력이 쇠해가는 몸으로 계속 회사에 나가시는 건 무리였어요. 일단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승인 문제는 실장님에게 일임하셨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지 늘 회사 걱정을 하셨죠. 그리고 그 마음도 모르고 시숙님은 시아버지를 찾아가 당장 회사 원상복구하라고, 차라리 회사 나한테 줄 생각 없으면 따로 내 사업하게 재산이라도 미리 증여하라고 했다네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시숙님이 시아버지께서 미리 유산 상속을 하게 같이 설득하자며 남편을 찾아왔거든요. 야, 내가 엄마랑 연재한테 말했어. 두 사람도 아버지 더 아파서 병상에서 골골거려서 말도 못 알아들을 때 하느니 지금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했어. 연재도 이번에 지점 오픈한 게 계속 적자라서 돈 필요하다고 급하다고 하니까 너랑 나랑 가서 아버지 좀 설득하자. 어? 아버지가 그래도 네 말이라면 들을 거 아니야. 차라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서 돈 떨어지길 고사라도 지내지 그래? 아버지한테 돈 맡겨놨냐? 왜 연재나 형이나 아버지 돈을 가져오지 못해서 안달이야? 난 형이나 연재만큼 아버지 돈 절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감 떨어뜨리려고 나무 아래서 시간 낭비 그만하고 아버지한테 싹싹 빌어서 건물 관리인 자리라도 어떤가? 아니면 알아서 돈 벌어먹고 살 길 찾아. 남편이 시숙님을 그렇게 쫓아낸 후 이틀 뒤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역시나 무조건 시숙님 편이었던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너는 왜 항상 네 형이나 네 엄마 말에 반대만 하냐면서 화를 내셨어요. 네 형이 지만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양반 설득해서 니들 다 잘 살자고 하는 건데 꼭 그렇게 혼자 엇나가고 싶냐며 남편을 탓하셨죠. 심지어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 제게까지 연락을 해오셨는데 저는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관여한다 해도 시아버지의 의견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끊었습니다. 솔직히 시아버지께서 투병 중이시라서 몸이 약해지신 건지 정신은 정말 또렷하고
누구보다 총명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나 시숙님은 시아버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 경영권에 복귀하시고 나서 넉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가 택시를 타시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시아버지의 모습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처참했어요. 턱에는 짙은 갈색으로 멍이 들어 있었고 손목에도 아주 강하게 붙잡혔던 것처럼 푸른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누가 이런 거냐고 물었더니 시아버지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약한 모습을 한 채 입을 여셨습니다. 서러워 못 살겠다, 현재야. 내가 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지난주부터 현식이랑 연재 걔네들이 집에 계속 찾아오더라. 와서 나한테 더 시간 끌지 말고 재산 분배하라고 유언장 쓰라고. 그저께는 현식이 놈이 아예 변호사까지 데려왔더라. 유언 녹화하자고. 내가 절대 안 한다고. 지금 돈이 있고 회사가 있어도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돈 없으면 아예 장에 데려다 팔 거라고. 죽기 직전까지 절대 증여 안 하고 죽어서도 이렇게 아버지 취급도 안 할 거면 나 죽어서도 내 돈 구경도 못 할 거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네 엄마가 나한테 휴대폰을 던지더라. 고약하고 독한 노인네라고. 애들이 지금 죽겠다는데 죽어서 들고 가지도 못할 돈 왜 못 놓느냐고. 지긋지긋하다고.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현재야, 나 정말 네 형이랑 동생한테 할 만큼 했다. 기회 줄 만큼 줬어. 근데 그 돈 몇 푼 안 준다고 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은행이나 매한가지로 대하는 게 자식 새끼들이냐? 네가 봐도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야? 네 엄마 나랑은 이제 말도 안 하고 아예 없는 취급해. 저번에는 내가 새벽에 자다가 코피를 이만큼 쏟아서 정신을 잃었는데 구급차 하나 안 불러주더라. 오히려 나한테 질기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서 자식들이나 마누라한테 돈 주기 싫냐고 하는데 내가 이러자고 30년 동안 하루 4시간씩 자가면서 일해온 건지 처량하다, 처량해. 아버지께서 잘못하신 게 뭐가 있어요. 형이랑 연재 걔가 문제지. 근데 어머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이란 연재가 언제 재산 노리고 찾아올지 모르니까 차라리 요양병원으로 가자고요. 아버님, 요양병원 싫으시면 차라리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 있으면 아가씨나 아주버님도 못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아예 손 놓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다가 무슨 일 나면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듣고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만약 바로 저희 집에 오면 또 시어머니나 시숙님, 시누이가 저희에게 와서 난리를 칠까 걱정이 되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다시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오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현재야, 나 이렇게 쉽게 물러날 생각 없다. 가족 알길 우습게 알고 늙고 힘 없어지자마자 애비 벗겨먹으려고 하는 놈들 그냥 둘 수가 없다. 지들이 나한테 저지른 행동 책임은 지게 해야지. 그게 최소한의 부모 노릇이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아예 시숙님과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본인에게 저지른 만행을 고발할 증거를 모아 고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뭐든 좋으니 본인들이 한 행동에 죗값을 받고 언젠가 꼭 뉘우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의 부탁으로 가정용 CCTV와 녹음기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날 시댁으로 가서 방 곳곳에 안 보이도록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는 시아버지가 집에서 입는 스웨터 조끼 주머니나 바지에 하나씩 넣어놨고요. 시아버지께는 증거를 수집하려면 또다시 인간 같지도 않은 취급은 당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냐고 정말 수십 번을 여쭤봤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단호하셨고 이렇게라도 걔네가 정신을 차리면 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시댁 식구들이 시아버지에게 폭행이나 협박,
폭언을 한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고 열흘 뒤 토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정말 힘이 바스러져 가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이제 나 좀 데려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집은 고요했어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 불안한 고요 속에서 저와 남편은 한 걸음에 안방으로 갔고 안방에는 시아버지께서 홀로 누워 계셨네요. "아버지,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저 왔어요. 어머니는요?" "네 엄마? 그저께 나가서 아직도 안 들어온다. 나 약 타러 가야 하는데도 오질 않는구나." "아버님, 그럼 그때부터 계속 혼자 계셨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어제 라면하고 밥 남은 거랑 반찬이랑 대충 챙겨 먹었어. 걱정 마라. 이제 됐다. 됐으니까 나 좀 데려가 줘라. 저기 설치한 거 다 챙기고." 저희는 집안에 설치했던 CCTV와 녹음기를 모조리 회수했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녹화된 동영상을 확인했을 때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알았어요. 동영상에는 그간 시숙님과 시누이가 시댁을 드나들며 시아버지를 위협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물건을 던지는 것도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녹음기에 녹음된 대화들도 동영상만큼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제가 보기에 아버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아버지 죽기 전까지 엄마랑 저희랑 이렇게 사이 어긋난 채로 눈 감기 싫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유산 상속 빨리 시작하세요. 제가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해서 회사는 깨끗하게 포기할게요." "포기? 네 놈이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널 내쫓은 거다. 능력 안 되는 아들 끼고 있다가 회사 거덜나는 게 무서워서 내가 너 해고한 거라고." 그때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퍽퍽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고 나중에 동영상을 확인했을 때 시어머니가 옆에 있던 섬유 탈취제 스프레이통을 시아버지께 던지고 나서 주먹으로 시아버지의 등을 때리는 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 독한 인간, 이 못된 인간. 몸뚱어린 녹슬어 망가져도 그 빌어먹을 자존심은 죽질 않지? 당신이 아직도 회사 경영하는 젊은 시절 임중배인 것 같아? 당신 이제 자식들 관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노인네야 노인네. 근데 끝까지 자식들 이겨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다 늙어서 추하게 돈으로 자식들한테 갑질하고 싶냐고. 엄마 내버려 둬요. 어차피 뒤질 노인네 때려서 힘 빼지 말라고요. 아버지 저 세상 가서 잘 보세요. 아버지 죽고 남기고 간 재산 다 누가 먹나? 저 세상에서 손가락 빨면서 지켜보시라고요. 그래, 어차피 이 인간 죽으면 그 재산 다 나한테 오게 돼 있어. 그럼 그거 내가 니들한테 다 나눠주면 되지. 아유, 평생 돈 번다고 유세 떨고 나 구박하더니 꼴 좋네. 천하의 임중배가 개무시하던 마누라나 자식한테 천대받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 보니 아주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누이는 시숙님이나 시어머니처럼 폭언이나 폭행은 하지 않았어도 그렇다고 다를 것도 없었어요. 시댁에 오기만 하면 시아버지 앞에 앉아서 소름 끼칠 정도로 돈 얘기만 했거든요. "아빠, 당장 재산 정리 안 할 거면 나 딱 3억만 줘요. 어? 오빠하고 엄마한테 말 안 할 테니까 일단 나만 좀 살려줘. 나 이대로 가다간 2호점뿐만이 아니라 1호점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수집된 증거들을 보면서 그저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자수성가해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인생을 살아온 시아버지께서 말년에 자식과 아내에게 이런 짓을 당했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서에 가서 시어머니와 시숙님과 시누이를 폭행, 폭언, 강요 및 협박죄로 고소했어요.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 고소도 생각해두고 있었고
세 사람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 이혼이라며 집을 나가 시숙님 집으로 들어갔고, 시누이는 대체 나는 뭘 잘못했냐며 다 오빠랑 엄마가 시킨 거라고 시아버지에게 울며 불며 찾아왔다가 그때 시아버지와 함께 있던 제가 내쫓았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어요.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죠. 시아버지께서 막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남편에게 그러셨거든요. 현식이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전에 이제라도 네가 내 회사로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요. 그때 남편은 시숙님이 이 지경까지 회사를 끌어내릴 줄 몰랐기에 그냥 형이 10년이 넘게 아버지 회사에 있었으니 형을 좀 믿어달라고, 그리고 본인은 회사 경영이 안 맞고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하다고 거절을 했었죠. 근데 남편은 그때 내 고집만 부리지 않고 아버지의 부탁을 들었다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죠. 근데 일주일 만에 그 피눈물이 싹 마르게 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남편이 이전에 쓰던 휴대폰에서 시숙님과 나눴던 문자들 중 추가 증거로 낼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해서 경찰서에 추가 증거로 내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고소가 취하됐다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누가 고소를 취하하냐고 따져 물었지만 담당자는 당사자인 시아버지께서 직접 방문을 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문을 모를 사태의 남편은 시아버지께 연락을 했지만 시아버지는 받지 않으셨고 집으로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우리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부모인가 보다. 그렇게 당하시고도 못 놓으시네. 라고 허탈해 했는데 나흘 뒤 연락이 없었던 시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숙님, 시누이까지 다 불러 모은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사드린 녹음기를 앞에 두고 그전보다 더 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부른 이유는 니들이 그렇게 원하던 유언을 남기려고 불렀다. 내 말 전부 녹음해서 그대로 유언 공증 변호사한테 맡길 테니 그리 알도록 해라. 일단 유언 내용에 앞서 내가 참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난 정말 당신이나 너네들에게 한치의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았다. 내 손으로 피땀 흘려 일해서 내 가족 먹여 살린 게 내 오랜 자부심이야. 내 자식들은 뭐 하나 쥔 거 없이 태어나 부모 덕 하나 못 본 나처럼 힘들게 살길 원하지 않아서 장남이 현식이 너한테는 내 회사 물려주려고 끼고 일 가르쳤고, 현재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돈 달라고 해서 여태껏 말아먹은 가게 사업자금 다 돼줬지. 내 도움 없이 밥벌이하고 산 거 둘째 현재밖에 없어. 근데 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도움 실컷 받고 산 현식이 연재 너네 둘 나한테 어떻게 했냐? 현식이 너는 애비 회사 마음대로 하려고 나 죽는 날만 기다린 거나 다름없고, 그리고 네 엄마한테 뭐라고? 어차피 뒤질 노인네 때려서 뭐하냐고? 참, 현식아, 나는 네가 무섭다. 내 자식이라는 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워. 정녕 네가 내 아들이면 차마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싶지 않으면 돈 내놓으라는 말 못한다. 안 그러냐? 그리고 연재 너는 내가 한참 널 잘못 키웠지. 네 큰오빤 내가 그저 권력욕에 찌든 괴물로 키웠고, 너는 그저 하고 싶은 거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다가 애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모질이로 키웠어.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아마 니들은 상상도 못할 거다. 그리고 여보, 당신 어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얘들보다 나를 더 보고 산 당신이 날 이리 배신해. 자식이 하라는 대로 남편을 개만두 취급해서
당신이 얻는 게 대체 뭐야? 내가 대체 살면서 당신한테 뭘 그리 잘못을 했기에 애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손가락질해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당신이나 애들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회사 키우고 밖에서 구르던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분명 일군 게 많은 인생이라고 자부했는데 다 큰 착각이었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빈 껍데기 인생을 보낸 기분이야. 나 죽을 날 받고 나서 하루라도 내가 더 살길 바란 거 우리 현재랑 은영이 뿐이었어. 당신이나 니들이 나 언제 죽어서 내 재산 받나 할 때 조금이라도 나랑 더 시간을 보내고 나 편하게 해주려던 거 현재랑 은영이 단 둘뿐이라고. 그렇다고 남편 된 도리로 애비 된 도리로 아무것도 안 남기겠다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내가 낳은 자식들이니까 나 가고 나서 최소한 줄 수 있는 건 주고 가려고 한다. 금일 2021년 11월 27일 나 임중배는 유언을 남기도록 하겠다. 아내인 정여옥과 장남 이면재 그리고 딸 이면재에게는 내가 살던 흑석동 자택을 증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를 포함한 재산 중 50%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고 나머지 회사를 포함한 50%의 재산은 차남 임현재와 며느리 최은영 그리고 그 자식들인 내 손주들에게 증여하도록 하겠다. 여보, 당신 제정신이야? 아빠, 그걸 왜 사회 환원을 해요? 여기 우리가 있는데 왜 아빠 재산을 남한테 주냐고? 조용히 해. 그 입 다물어. 당신이나 니들이 집에 만족 못하겠다면 좋아. 불만 있으면 이 집도 그냥 현지한테 줄 거고 취하한 고소도 다시 진행하도록 하지. 아니 왜 말이 그쪽으로 튀어요? 고소는 당연히 아버지가 취하했어야 한 거고 이건 말이 다르죠. 다르긴 뭐가 달라 이놈아. 고소 취하한 것도 집이라도 니들한테 넘기는 것도 이 애비가 마지막으로 이 못난 니들한테 해주는 애비 돌이야.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고마운 줄 모르는 후레자식이라면 집도 포기하고 나한테 한 죄값 받던가 해라. 알아들어? 너나 연재가 정신만 차릴 수 있다면 난 당장 니들 감옥으로 보낼 수 있어. 시아버지께서는 정말 그날 녹음한 녹음 내용을 토대로 유언공증 변호사를 찾아가 공증을 받고 문서화해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숙님과 시누이, 시어머니는 당연히 반발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끝까지 그 세 사람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끝까지 안 만날 수 있냐고 숨어 지낸 거냐고 물으시겠지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유언장을 남기고 일주일 뒤에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때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집에서 지내셨는데 오전에 식사 후 낮잠을 주무시다가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분명 시아버지께서 앓던 급성 백혈병은 살 날이 오래 남지 않은 지독한 병이었지만 그래도 의사는 길면 3년은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시한부 생활 2년을 채우지 못하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저는 정말 단연코 남편을 제외한 원수 같은 시댁 식구들이 준 스트레스가 시아버지를 예정보다 빠르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아버지의 죽음 후에도 시숙님과 시누이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이것이 시아버지 죽음보다 더 큰 비극이었네요. 시숙님은 시아버지 장례식 첫날 딱 하루 술만 퍼마시다가 돌연 사라져 화장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납골당에만 나타났는데 와서 저희나 시어머니께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재산 일부분은 가져가도 되나 회사는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어차피 회사에 관심도 없었잖아. 생각을 해봐라. 네가 일을 잘하겠니? 아니면 10년을 넘게 네 아버지 옆에서 일한 네 형이 잘하겠니? 사서 고생하지 말고 회사 네 형한테 넘겨. 아니면 정말 너 네 형이나 나랑 영 끊을 각오해라. 알아들어? 욕심 부리지 말란 말이야. 끝까지 시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고 남편은 기꺼이 그 협박에 대응을 했습니다. 이미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셨을 때 마음을 굳혔거든요. 지금 주제에 안 맞는 욕심 부리는 거 형이에요, 형. 엄마, 대체 언제까지 형 뒤봐주면서 살 거예요? 나 아버지 뜻 거스를 마음 한 톨도 없어요. 아버지가 보시기엔 회사에 10년을 있었어도 결국 말아먹기 직전에 쫓겨난 형보다 경험이 없어도 경험이 없는 만큼 겸손하게 일할 제가 회사를 운영할 제목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2번 다시 후회할 짓 하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가 포기하세요. 그래야 저 나중에 아버지 만나서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남편은 지금도 일을 배우며 회사를 이끌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긴 해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숙련된 리더 흉내 정도는 내긴 하지만 남편은 종종 아버지가 어떻게 일을 혼자 다 감당한지 모르겠다며 시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날이 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국 유일하게 받은 집을 파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예상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시어머니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팔아서 나눠 갖자는 시숙님과 시누이의 의견이었죠. 그때 집 매매가가 15억 정도 했는데 시누이는 거기서 4억 받고 연락이 아예 끊겼고 나머지 돈은 시숙님이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다 가져가서 작은 집 얻고 나머지는 지 사업한다고 죄다 가져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 중 현금은 하나 남은 게 없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회사를 포기하지 않자 연락이 끊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반년 만에 먼저 남편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끝내 네 아버지에게 그렇게 막대했던 게 후회가 된다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는 그게 진정 참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믿던 장남을 이제는 믿지 못하겠어서 흘리는 악어의 눈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위로했어요. 미워도 본인의 어머니니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시어머니 말로는 시숙님이 회사에서 쫓겨난 후 캐나다에 사는 형님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못 보내서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 후에 시숙님이 예민하고 흉폭해져서 하루하루 시숙님과 한 공간에 사는 게 막막하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어도 진심으로 동정이 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수록 말년에 그렇게 자식들과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눈을 감은 시아버지 생각만 났습니다. 저는 나중에 가족이 되긴 해서 시어머니나 나머지 자식들에게 시아버지가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버지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시아버지는 정말 제게 누구보다 다정하신 분이었고 존경할 만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늘 시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고요. 얼마 전 시아버지의 기일이었는데 이번에 시아버지가 계신 낙골당에 가서 남편이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두고 왔는데 부디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져간 기억이 돈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아니라 과거 자수성가에서 자식을 먹여 살리고 또 며느리에게도 존경받았던 그 시절의 기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정말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돈이 가족까지 저버릴 정도로 인생의 목표가 되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은 제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끝이 허무하고 비참할지라도 저나 남편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시아버지의 좋은 점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없던 삶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줬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저희 시아버지께서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랍니다.